멍청하기들 또 만났다. 화면으로 또 선생님이 등장한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네. 정말로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에서, 이제 물론 마지막 강의라는 건 화면 속의 강의를 말하는 것이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12회차 소설을 가지고 역시 할 건데, EBS 연계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낯선 작품도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항상 말했지만 예측을 쉽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어떤 지문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시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문제 다 풀어 오셨어요? 네, 물론 이제 문제 다 풀어야 돼, 너네들이. 안 풀면 이 설명을 듣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다 풀어왔다라는 것을 믿고. 자, 지금부터, 자, 이제 1세트부터 출발할게! 자, 이제 1세트 들어갈게. 자,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자막 뜬 거 보이지? 자, 일단 채점들 하시게. 했어? 문제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지?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이 EBS 연계 작품이긴 하지만, 안 배웠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작품은 아니지만, 말이 조금 어렵지. 왜냐면 사투리가 조금 많아서. 선생님도 한참 좀 고민하면서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게 앞뒤 맥락을 보고 겨우 파악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풀든 소설을 풀든 일단은 항상 이제 보기 참고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확인하는 거 맞지, 그지? 우리가 이 작품을 몰랐다 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게. 왜? 보기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 그 방향, 내지는 내가 읽어야 될 지문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똑딱똑딱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떤 신호등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 지문의 내용이 이제 설명된 구체적 보기야.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체가 무너진 농촌 현실이래. 부정적인 현실이지. 자, 그 속에서, 자, 우리의 제목인, 자, 황방근 등장했네. 근데 바보 황방근이다 라고 보기에서 찾았지, 그지? 그러면 부정적 인물인가 봤더니 그 밑에 이 황방근에 대해서 우직하고 소박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황방근은 굉장히 긍정적 인물은 맞죠? 근데 막상 읽어가려고 했더니 황방근이 지문에서 직접 등장했니, 안 했니? 등장하지 않았지. 그냥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언급된 인물이지. 다만, 민씨 4번 문제를 이제 보면, 민씨가 잠깐 황방근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 그걸 떠올린 장면이 큰 따옴표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 어떤 포인트를 읽어야 돼? 그 황방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소설이니까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황방근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 그 인물에 대해서 누가 황방근한테 긍정적인지, 누가 황방근한테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 됐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싱거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번만, 2번에 3번 선지만 설명할까 해. 2번 틀린 친구들은 없죠? 답은 맞췄지? 답은 맞췄는데 좀 약간 궁금했지? 디귿이 그러면 무슨 뜻이지? 자, 뭐라고 했냐면, 디귿 한번 봐봐. 거기 78조. 찾았어? 지문 딱 중간에 있지? 지도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자, 비싸고 나쁜 비를 쳐서 누가? 농민들이. 왜냐면 이제 이 지문의 상황을 보면 뭐 경운기다 뭐다 여러 가지 기계를 사느라고 농촌이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산하는 농민들이 많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진 농촌 현실을 다룬 작품 아니겠어? 됐지, 그지? 그러다 보면 그 빚이라도 갚으려고, 아니면 먹고라도 살려고,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그 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딱 거기에 사고 싶어 라고 그 마음이 들 정도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네들 알죠? 왜 버섯도 막 예쁘고 화려한 버섯으로 독이 많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디귿 문장은 뭐냐면, 지도남도, 그러니까 저도, 자기도, 다른 사람도 해로운 농약을 뿌려, 그리고 비싸고 나쁜 비로 쳐. 그러다 보면 뭐래? 보기만 좋은 열매. 자, 보기만 좋은 열매라는 건 작물이 되겠지? 자, 뺏으마 그만이다. 말 어렵지? 뭘 뺏는다는 게 아니야. 농작물을 그렇게 나쁜 비료를 쳐서 좋은, 겉으로만 그냥 보기에 좋은 그런 어떤 농작물을 수확하면 그만 아니냐! 라는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지가 않았지. 사투리라서. 선생님도 이런 질문은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졌어.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야. 왜 그러냐면
그 3번 선지를 보면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이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농촌들이 이 농민들이 나쁜 비료를 쳐서 좋은 그 작물을 그냥 수확한다. 그런 어떤 내용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나머지 선지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눈만 있으면, 지문만 읽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말만 알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중요해. 1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틀린 친구들 없지. 근데 1번 문제는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 EBS 연계 지문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무조건 황방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황방근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태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선생님 판사한 거는 이 문제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빈출 유형이라서 그런 거야. 빈출. 무조건 나오는 문제. 됐지 그지? 그리고 이제 황방근이가 죽을 수밖에. 결국 죽었잖아. 지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일주일 만에 황방근이가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보죠.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달라. 78조. 맨 마지막 달라. 보여? 거기 두 번째 줄에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그랬잖아. 결과적으로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는 상황이 안 나왔지. 경운기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동사로 죽었어. 나중에는 이제 황방근이 굉장히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었지.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곧대로 이 걸기대, 결국 황방근이 죽게 만든 이 걸기대에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동사로 죽는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주 불쌍한 인물이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자, 3번 문제에서 말하는 이 네모칸, 걸기대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하겠어? 황방근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 정답 1번.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유발하는 거. 결국 이 걸기대에, 자,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결국 죽게 됐으니까.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유발한 거 맞지, 그지? 아니었으면 죽을 이유가 뭐 있냐? 얘가 뭐 무슨 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황방근의 성품. 이미 보기에서 황방근은 소박하고 우직하다 그랬잖아. 마을 이장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본인만 굳이 그것도 멀쩡한 경운기도 아니고 고장난 경운기를 들들들들 끌고 가잖아. 그지? 아주 말 잘 듣는 그냥 황방근. 하지만 결국 자기를 자기 어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걸기대라는. 이해 갔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인데 3번의 정답은 1번이다. 그런데 3번 선지 볼까요? 3번 선지? 자, 과거 사건과 연결해서 자, 얘는 가능하지. 지금 현재 걸기대에 나간 게 아니잖아. 걸기대에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사건이지. 연결된 것까진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황방근이는 그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늘 어떤 운명 타고 태어났어. 그런 내용 있었니? 없었잖아.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더군다나 말 잘 듣지도 않았는데 얘는 그 우직한 성품 때문에 이장말 고지고대로 듣다가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상황을 가지고 피치 못할 운명을 하면 안 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가 그날 그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이 황방근은 어떤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4번 문제. A에 대해서 물어봤지. 이 지문 약간 좀 특이하죠. 큰 따옴표 나온 건 특이하지 않는데 큰 따옴표 밑에 가로는 왜 나왔을까? 여기서 이 A 지문에서 큰 따옴표는 누가 하는 말? 바로 황방근이 하는 말이야. 그지? 민씨가 하는 말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A 지문 봐봐. 77쪽. 보였어? 자, 거기 중략 바로 밑에 보면 민씨는 황방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야. 황방근이 하는 말. 자, 너네들 그 A에서 첫 번째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야? 황방근이 하는 말이잖아. 맞지 그지? 그렇게 읽었어? 그러면 잘한 거야.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황방근의 속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고 그 황방근에 대한 민씨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지. 민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서술자가 이제 민씨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몇 번 되는 거야? 거기 보면 1번이 되는 거지. 1번 선지를 보면 황방근의 말을
민시의 시선을 통해서 풀어서 제시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끝. 너무 간단히 끝났다? 자, 1세트 여기까지 끝.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갈게요. 현대소설은 수능에서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낯선 작품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막 뜨죠? 자, 정답들 채점하시오. 됐죠? 자, 이번엔 송기원의 월행이라는 작품이야. 이 월행이라는 작품에서는 인물의 어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사내하고 노인인데, 이 사내하고 노인이 나중에 딱 봤을 때는 아버지라는 어떤 호칭으로 서로 간에 이제 부자지간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지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보기 또 나왔어. 보기. 선생님 항상 보기부터 일단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거든요. 60년대 70년대 보통 60년대 70년대는 독재 정권이 많은데, 문학작품 중에서 50년대는 전쟁 직후이고, 됐지?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자,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 자, 고향과 자, 불화로 떠나게 됐는데, 인물이 사내지. 여기서 사내가 그랬다는 거지. 근데 관계 회복을 소망한대. 누가? 사내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속죄했어. 누가? 사내가. 너네들 지문에서 읽었잖아. 노인이 무릎 꿇어! 라고 했을 때 본문 앞에서 꿇었잖아. 이 모든 것들은 자, 주체가 누구? 사내가 그렇다는 거야. 맞지?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 갈등이 웬만하면 좀 해소가 되지. 그런데 그 갈등이 속죄했지만 쉽지가 않다. 자,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지. 자, 그래서 노인이 자식은 맡아줄 테니까 떠나! 그러잖아.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 했으면, 무릎까지 꿇었으면, 보통은 이제 서로 간에, 그래, 너 왜 그랬어? 이제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이제 화해가 되면서 갈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네. 그리고 지문 속에서 60, 70년대면, 보통 독재정권, 군사정권인가 했는데, 여기 막 포탄, 뭐 이런 어떤 단어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소설 읽을 땐 항상 소재가 제일 중요하댔지? 지문 속에 어떤 소재가 뜨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포탄 나온 거 보니까 시대적 배경은 60, 70년대이지만 바로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고, 전쟁 이후에 이 인물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하지만 관계 회복을 소망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다. 이 내용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자, 6번 문제부터 먼저 풀면, 얘도 그렇지. 선지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꼬아지지 않았어. 다만 이제 선생님이 2번 선지만 소개할게. 2번 선지만. 자, 노인이 사내 보고는, 자기 자식 보고는 고향을 떠나, 너 이 동네에서 못 살아 하고 떠나 보내라고 하면서 거기 뭐라고 그러니? 자식놈. 그래서 자식놈은 누군지 알지? 사내 아들. 자식놈은 맡아주겠대. 이 말은 왜 그럴까? 그 선지대로라면 다음 세대까지 심화되려고 한다면 이 노인과 이 자식끼리의 어떤 또 갈등이 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더 심화되려면 이 노인이 이 자식을 엄청나게 뭐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뭐 불행이 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보기를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지. 보기에서 맨 마지막 대줄 보세요. 당장은 아니지만, 노인이 당장은 자기 아들 보고 떠나라 했지. 너 이 동네 못 살아. 떠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 말은, 이 사내와의 어떤 갈등은 당장은 해소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 다음 세대인 자식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 갈등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마저도 아니었으면 노인이 굳이 자식놈은 내가 맡을게 라고 하진 않았겠지.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자, 소설에서 가장 빈출되는 유형, 기역, 미음, 밑줄 친 부분. 기역, 미음, 밑줄 친 부분은 그것만 읽으면 안 돼. 내용일치라든지 심리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봐야 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음만 좀 간단하게 자, 설명을 할게요. 사내가 몸을 돌려서 비칠비칠 걷기 시작해서 딱 문장은 여기까지 끝났죠. 자, 너네들 지금 80쪽 가야 돼. 80쪽 오른쪽 지문. 거기 묶여진 C 부분 바로 위에 미음 보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너네라면 나는 앞뒤를 살핀다니까? 자, 사내가 몸을 돌려서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그 앞에가 뭐니? 이 노인이 어서 가! 고향 가! 고향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죽게 되면 연락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노인이 자기 아들한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미음에서 뭐랬냐면,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 인물 간의 어떤 갈등으로 전환되려면, 노인과 이 사내 간의 어떤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노인이, 야, 어서 가! 고향 떠나! 그랬을 때, 사내가, 내가 왜요?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나 이미 속죄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잖아. 이 사내는 노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순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됐다? 라는 거, 잘못된 선지. 너무 간단하게 끝냈어? 나머지 것도 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뭐야? 7번 문제가 이제 중요해.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좀 잘 볼게. 3번과 5번이요. 묶여진 A, B, C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 얘도 역시 똑같이 앞뒤 맥락을 보고 봐야 돼. 무조건 무턱대고 그 묶여진 부분만 보고 확인하고 문제를 풀려면 안 되고, 앞에서 어떻게 흘러나왔고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게 이제 가장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그럼 이제 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시에서 달이 변했는가 아닌가 그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그랬더니 시에서 달이 졌다가 나왔어. 달이 졌다라는 건 떴는데 지금 졌다라는 거잖아. 그럼 변화는 맞네. 맞지? 근데 이것이 사내가 보이지 않는 모습과 서로 자 뭐 조응하여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 조응이 뭔가 봐야 돼. 조응이라는 건 서로 비슷한 거끼리 묶여지는 거. 달이 졌다라는 건 달이 사라졌다는 거지. 사내도 사라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럼 서로 비슷한 내용끼리 묶여진 거 맞네? 아이고야! 자, 정답 쉽게 나왔네. 근데 너네들이 이제 질문할 만한 게 이제 5번 선지. 맞지, 내 말이? 내가 너네들 마음 다 아니까. 자, B에서 공간 이동이 있나요? 공간 이동이 있지. 왜냐면 이 정도 되더라도 공간이지. 꼭 굳이 뭐 장소가 여기서 저기로 바뀌지 않더라도, 자, 얘가 지금 현재 보면, B, 묶여진 B, 80페이지. 찾았어? 거기 왼쪽. 중약 바로 위에. 묶여진 B. 끝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 사내가 하나하나 본분을 옮겨가며 이동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 정도 되더라도 공간 이동이야. 어쨌거나 이동하고 있잖아. 맞지, 그지? 공간 이동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달의 변화하고 묶여져야 되거든? 달의 변화 있니? 거기. 없지? 그냥 거기 묶여진 B에서 네 번째 줄. 형언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히 망공의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이 달빛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사내의 마음, 복잡한 어떤 심경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이 달이 어떻게 뭐 모양을 바꿨거나 적거나 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그냥 그 달빛을 통해서 사내의 마음을 드러낸 것 뿐이지. 맞지? 그럼 얘가 연결이 안 되네. 그래서 얘가 틀리네. 그럼 얘는요? 자, 이 정도 되면 시간의 흐름이 맞을까? 자, 그럼 묶여진 시를 한번 보자. 자, 이윽고 사내의 모습 보이지 않았지? 묶여진 시. 자, 찾아봤죠? 자, 80페이지. 자, 오른쪽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아까 우리가 3번에서 풀은 것처럼. 달이 졌대. 달이 지려면 시간의 흐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그냥 무턱대고 지는 게 아니잖아. 떴다가 지는 거니까 이 자체로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변화하는 것이니까. 됐지? 얘는 연결이 돼. 하지만 얘가 연결이 안 돼? 자,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지. 얘도 이렇게 간단히 끝나버렸네. 자, 7번 문제 잘 풀어.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세트. 자, 다 풀었어? 자, 세 번째 세트. 자, 들어갈게. 자, 밑으로 이제 자막. 보이지? 정답 떴어. 채점들 하시고. 정수정 저는 EBS 연기 작품은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제 EBS 연기의 작품만 문제 풀 수 없어. 다양한 작품들을. 왜냐면 소설이라는 게 제목만 갖고 다른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EBS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이제 알아두면 읽는데 시간은 단축되나, 하지만 너무나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수정전은 EBS 연계는 아니지만 비슷한 작품이 시는 있었다? 방알림전. 기억나? 거기서도 남장 여자가 있지. 여기서도 남장 여자 정수정이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차이점은 방알림전 같은 경우는 이 방알림이가 끝까지 자기가 여자라는 걸 밝히지 않죠. 죽기 직전에 황제한테 밝히잖아, 겨우. 그런데 여기서는 밝히죠. 중간에 밝히지. 왜 밝혔어? 그 앞부분 줄거리 읽어봤어? 여기 정수정전에서 황제가 마음에 든다고 부마, 사유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 여자예요! 그러잖아.
그리고 방한림전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여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오히려 결혼도 여자하고 하잖아. 영애빙. 왜냐면 결국 그렇게 결혼한 이유가 뭔가 그 여자로서 억압받는 삶을 살기 싫어서 두 사람 다. 그래서 이제 계약 결혼 비슷하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현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긴 해. 근데 행복하게 사냐? 아니지. 보통 우리가 옛날 동화 같았으면 행복하게, 누구누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여기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남편과의 갈등이 굉장히 조금 약간 심하잖아. 맞지? 근데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비슷하다. 홍계월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홍계월전에서도 평국과 보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국이도 보국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다가 여자라는 걸 밝히고 나서. 그런데 이제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났어? 아내인 평국이가 더 훨씬 더 뛰어났지. 그러니까 결국 그 두 사람이 별로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죠. 막 서로 이제 외적 갈등을 이제 벌이고 있잖아. 정수정도 거의 비슷해. 남편인 장현보다도 정수정이가 황제한테 더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 여자 가만 놔둘 수 없겠죠. 뭔가 억누르려 하겠지. 이 지문에서 그런 가부장제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니? 장현만 나왔니? 장현은 당연한 거지. 장현은 당연히 나왔지. 여러 부분에 나왔잖아. 장현만 나온 게 아니지. 또 누구도 나왔어? 태부인. 어디서 나왔냐고? 거기 81쪽. 거기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줄 보면 태부인 나오죠. 바로 이 장현의 어머니. 대경실세 깜짝 놀라가지고 장우여서 장우가 누굴까? 바로 이제 우리 남자 주인공 장현이 되는 거야. 장우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니? 세 번째 줄에 너는 어떻게 한 여자를 제어하지도 못하니? 라고 막 질책하잖아. 여자가 무슨 제어받는 인물이니? 이렇게 말한 어떤 말투를 가지고 인물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태부인도. 장현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이 태부인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데? 화가 났는데? 그 앞부분 줄거를 보니까 이 장수정, 맨 마지막 볼래? 정수정은 장현의 첩이 방자에서 참소. 죽이네요. 세다. 죽이잖아. 근데 그 첩이 태부인의 시비였나봐. 시종. 그래서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아끼는 시종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너 여자나 제어하지 못해? 라고 질책을 하잖아.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수정은 어떤 인물이야?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야. 공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미 누구한테 인정받아? 왕한테 인정받잖아. 황제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 공적인 어떤 능력을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야? 황제. 황제도 남자잖아? 근데 이제 인정을 해줘. 여러 제신들도 마찬가지잖아. 호황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일은 정수정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정수정을 보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건 이미 정수정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는 이제 호황과 조선 간의 어떤 갈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장현과 바로 정수정과의 어떤 갈등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됐지? 이제 이걸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1, 2, 4번 한번 풀어보자. 자, 거기 이제 10번에서 1번 선지를 한번 볼까? 장현을 만류하는, 자, 공주와 원부인? 공주와 원부인 어딨더라? 너네들 이제 이런 소설 읽을 때, 인물 많아지고, 그 다음 인물 호칭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한자 어휘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그럴 때일수록 쉽게 읽으라니까 주어 서술을 위주로 해서 읽어. 어려운 한자 어휘 막 그렇게, 물론 필수 어휘는 있다. 그거 아예 모르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인물수가 많아졌다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인물이 나온 부분이 어딨더라? 그러니까 인물 나오면 일단 체크는 해야 돼요. 왜냐면 내용의 지문지에서는 그 인물의 태도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인물이 나왔을 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랬더니 어딨더라? 거기 81쪽에 있어. 거기 지문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여? 거기 보면 공주와 원부인이 힘써서 가나요? 그쳤어. 뭐 했길래? 그 단락을 한번 볼까?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거기 81쪽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정우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서 죽이고자 했어. 누가? 바로 장우가. 복수하는 거지. 자기의 첩을 죽였으니까 정수정이가. 그랬더니 공주하고 원부인이 만류했잖아. 맞지? 그럼 사졌네? 그러면 그런 어떤 장현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군?
어떻게 엿보냐? 뭘 엿봐? 그냥 말리는 거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 죽이는 건 어쨌거나 안 좋잖아. 됐죠? 그 다음 2번. 장현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 아까 우리가 짚었죠? 너는 어떻게 여자 하나 제어 못하니? 그러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성격 알 수 있죠? 그대로 나왔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만 볼까? 장현이 정수정에게 경부가 뭐지? 이런 한자이 좀 어렵지? 경부 어딨냐면 82쪽. 찾았어? 왼쪽. 됐어? 왼쪽 위에서 둘레 6번째 줄. 장우가 막 대로 크게 노하면서 자, 여자의 경부하는 도리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 경부라는 거는 지아비를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로는 필수어이다. 대경도 필수어이다. 대로는 크게 노하다. 대경 크게 놀라다. 대소는 크게 웃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대희는 크게 기뻐하다. 이 정도 알아야 돼. 필수어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가부장의, 거기 4번 선지, 10번에 4번 선지,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거. 아까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인물 누구? 장현하고 태부인이 있었잖아. 그치? 이런 말 자체가 여자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거나, 아니면 더 나대거나, 아니면 뭔가 더 소리 높이 이야기하거나, 자기 말 안 듣거나, 그걸 못 참겠다라는 거지. 찌질하죠, 찌질해. 자, 10번 해결했고요. 자,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1번이야. 자, 이제 8번 가볼게, 8번. 8번은 2번하고 5번 선지만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할게. 나머지 선지들은 아마 니네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자, 8번은 2번 선지를 질문 많이 받았어. 8번에 2번 선지의 부모의 뜻이 어딨어요? 황제의 명에 따라 장현과 결혼한 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어. 정모양이 상당히 많잖아, 그지? 거기 앞부분 줄기 한번 볼래? 81쪽? 거기 세 번째 줄에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혔죠, 정수정이가. 그러자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장현과 혼인시킨다 그랬잖아. 황제가 혼인시킨 거야. 여기까지 됐지? 황제의 명에 따라서 자, 장현과 결혼한 거 맞지? 근데 부모의 뜻은 어딨더라? 얘는 안 나왔지. 얘는 앞부분 줄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정수정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 그게 어디냐면 82쪽. 찾았어? 왼쪽. 됐어? 왼쪽에서 위에서 둘레, 여섯, 여덟, 10번째 줄에. 자기 남편이 뭐라고 쌀라쌀라 말하니까, 자, 이 정수영이도 막 분해가지고, 눈물 머금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찍이 이 같으면. 자, 여기서 일찍이 이 같다라는 건 너랑 이렇게 결혼 생활 하는 것은. 본대.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야. 하고 싶어서 너와 같은 남자와 결혼 생활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일찍이 이 같으면, 부모 유교 나왔다. 부모 유교를 저버리지 못함이요. 그래서 부모 유교가 바로 뭐냐면, 부모의 뜻. 한마디로 효. 여기서 찾아야 돼. 그리고 다시 황혼을 받음으로써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거는 우리 부모하고 왕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거야. 찾았지? 드디어 찾았지? 이거 질문할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이제 5번 선지 볼게. 지문 내용이 약간 좀 길지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맞지? 그지? 8번에 5번 선지. 자, 8번에 5번 선지는 정수영이는 정수영은 장현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에 마음에 이제 걸려서 막 낙심했어? 그러면 정수영이 아니지. 정수영은 첩이 방자하다고 이 장현의 막 첩을 막 참수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 같아? 다 이거 왕하고 우리 부모 때문에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정수영이 하는 행동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과감하고 당찬 그런 어떤 여성임을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답 5번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마음에 걸려할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자, 9번은 4번 선지만 할게요. 리을. 장현은 장수를 썼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았어? 아니잖아. 자, 거기 이제 리을을 봐봐. 82쪽. 중략. 오른쪽 지문. 거기 세 번째 줄 있지? 무사쇠사슬로 장현의 목을 올가. 자기 남편. 야, 홍겨울전에서도 그 편국이가 보기한테 그 정도로는 안 했어. 근데 얘는 이제 목을 올가서 장하의 이름에 장우, 옳지 않았어. 남자니까.
옳지 아니하거늘. 자, 원수가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원수는 바로 정수정이지. 정수정이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화를 내고 있지 않냐? 않지 않니? 그러면 저기 이 4번 선지처럼 지금 현재 누가 장현이가 무릎 왜 안 꿇은 거야? 그 밑에 이제 장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어디 있냐면 오른쪽 지문 82쪽 오른쪽 지문에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11번째 줄 봐봐. 내 비록 용렬하나. 용렬하다는 건 보잘것없으나 그대의 가부. 야, 네 남편이거든? 소소한 혐의로서 금법을 빙자하고 가부를 곤욕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요? 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대드는 거지. 야,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이야. 어디서 무릎 꿇으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지. 자, 4번 선지처럼 장수로서의 어떤 능력. 나 장수로서 능력이 뛰어나. 라는 것을 자기 마누라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은 사자성어 문제인데 최근에는 사자성어 문제는 나오지 않지? 너네들 그냥 뜻풀이 궁금해할까봐 가볍게 이야기해주면 자, 여기서 정답은 이제 한분축언. 이 정도는 근데 필수어이다. 한분축억은 분함을 머금고 자기 원한을 쌌다라는 말이야. 분함을 머금고 한을 막 쌓는 거. 그 다음 만시지탄은 때늦은 후에. 그 다음 득이양양은 잘난 척하는 거. 각골난망은 뼈에 새기도록 잊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천려일실은 1000번에 하는 실수.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도 정말 실수에 조심해야 돼. 실수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평소 때 자기가 점수 잘 나온다고 방심하면 안 돼. 천려일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들어갈게. EBS 연계작품 옥루몽. 자, 일단 채점부터 하시고. 자, 채점 다 했어요? 그래. 옥루몽 배웠던 거 기억나? 선생님 별표 3개라고 엄청나게 강조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구운몽하고 약간 구조가 비슷하고요. 자, 보기를 이제 보다시피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 근데 보통은 천상계가 꿈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제목 봐라. 옥루몽이잖아. 그 몽자리 소설이야. 맞죠? 그죠? 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은 현실 세계가 현실이고, 현실 세계가 현실, 그 다음에 뭐 천상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계가 꿈일 것 같은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천상의 세계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천상계 인물 문창성 내지 제천선녀 내지 혹시 니네들 저기 EBS에서는 강남옥 나왔던 거 기억나? 여기 보기에서도 나왔죠. 홍란성이 강남옥 되지? 천상의 세계에서 홍란성이 지문, EBS 지문에선 강남옥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에 내려와서 각각 문창성이 양창곡으로, 제천선녀가 벽성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천상계는 현실이고, 오히려 지상계가 자, 꿈이 되는데, 그 꿈속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또 꿈을 꾸게 되죠. 거기서 이제 뭐 노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양창곡이가 뭐 떠나면서 같이 가자, 뭐 어떤 꿈을 꿨다라고 지금 벽성선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꿈속의 꿈의 구조. 그리고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오는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띠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그때 그 별표 3개짜리 옥루몽 할 때 다 제시했습니다. 선지에서 만약에 이원론적 세계관 나오면 두 가지 세계가 지문에서 존재하면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됐지? 그럼 얘를 바탕으로 자 문제 13번에 5번 선지만 볼게. 나머지 선지들은 다 여러분들이 쉽게 제낄 수 있는 거고, 자 5번 선지에서 니은을 한번 볼래? 니은? 꿈. 누구의 꿈? 벽성선의 꿈. 벽성선이도 꿈을 꿨잖아. 이 사람 둘 다 꿈을 꾼 거야. 양창곡도 꿈을 꾸고 벽성선도 꿈을 꾸고. 맞지? 근데 이제 꿈의 내용은 달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거기 84쪽. 찾았어? 오른쪽. 딱 그 중간 약간 밑에 꿈하고 니은 나오잖아.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상공이, 노인 안 나타나. 아까 양창곡이 꾸는 꿈에서는 노인이 나타났잖아. 도사 같은 사람. 관은 모살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상공, 바로 누구? 양창곡이 등장해서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을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자, 이 내용이 나오잖아.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벽성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거기서 바로 옆에
뭐 우레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뭐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꼈는데 바로 밑에 상공께서는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잖아.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럼 13번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상공이 꿈에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본래 자기들이 천상계 존재라는 걸 여기까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거기 5번 선지처럼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5번 선지는 뭐야, 그냥? 뒤에 이제 벽성선이 하는 말을 놓고 봤을 때는 유배지를 떠나 함께 가자. 자, 요 말의 의도겠지. 조만간 네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놓고 봐서는 여기까지 됐지? 그럼 13번 가볍게 해결했지? 나머지 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 너네들이.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 12번은 1번과, 자, 5번. 이런 문제 실수 많이 나와. 1번 한번 볼래? 양창국은 벽성선을 위해서 이름이 다 비슷하냐?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서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어? 아니지요. 자, 거기 84쪽. 84쪽을 보면 첫 번째 줄, 왼쪽 지문. 찾았어? 첫 번째 줄에 양창국이 벽성선을 찾아갔어. 근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다시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 세 번째 줄 말고 네 번째 줄에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밤에 벽성선을 봤나 보지. 벽성산을 봤나 보지. 선이 아니고 산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진면목을 자, 보지 못했대. 근데 이제라도 올라가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이거는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벽성산을 올라간 게 아니지. 뭔 지문 이렇게 나왔다냐?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자기가 밤에 옛날에 그 산을 가봤는데 그때는 진면목을 보지 못해서 지금 벽성선을 만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 내가 진면목을 한번 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5번 선지는요. 벽성선, 이때는 인물이다, 인물. 공간이 아니야. 난세를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있지? 거기 바로 위에 85쪽 두 번째 줄. 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난세는 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운다 뭐 이거 나오잖아, 그지? 짝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좀만 내려오면 한 8번째 줄인가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잖아. 얘는 그냥 눈만 있으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래. 눈만 있으면, 너네들 눈만 있으면.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4번. 이런 문제 유형 잘 나오죠? 똑같은 달을 보고, 자, 어떻게 했는가. 자, 첫 번째 달은요, 자, 84쪽. 자, 오른쪽 지문. 보여? 딱 중간 부분. A, 저 달을, 자, 먼 데서 뒤에 서술을 봐야지. 한스러운데. 왜? A 바로 앞에 봐봐. 달은 한번 둥그러졌다가 계속 둥근 게 아니죠? 이지러지기도 하지. 바뀐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만남도 마찬가지지.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이별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한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14번의 5번 선지처럼 인연의 어떤 단절에 대한 슬픔, 한마디로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고. 자, 그럼 B는요? B 어디니? 85쪽. 거기 왼쪽 지문. 끝에서 6번째 줄 있지? 자, 둥근 달. 우리 두 마음을 비춰준댔잖아. 우리 둘이를 연결해주는 거야. 헤어지더라도. 맞지, 그지? 그래서 평생토록, 자, 이지러지지 않겠소, 변치 않겠소, 라는 것이잖아. 자, 그럼 이거는 14번의 5번 선지처럼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 내포되고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네 번째 세트. 자, 이제 5번째 세트 마지막이다. 조금만 기운내. 자, 일단은 채점들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소설 쥐잡기라는 비연계 소설이야. 계속 말했지만 항상 연계 작품만 나오란 법은 없어. 특히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비연계도 좀 다양하게 조금 봐둘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작가 연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작품의 제목이 쥐잡기다. 제목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쥐잡는 내용 나왔죠. 결국 실패했지만. 그런데 이 쥐잡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상황은 너무나 좀 약간 심각하지 않았어?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고? 포기 있잖아. 지문 속에서도 아버지가 등장했지. 근데 아버지는 전쟁 포로였어. 남한과 북한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그거 지문 앞에 처음에 딱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을 했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뚜렷한 이념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소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떠밀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런 어떤 남한에 와서도 아버지 굉장히 나약하고 무능하게 살았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보기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니? 그럼 너네도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우리의 자식 민홍. 자, 이 질문은 주로 이제 민홍이의 시각에서 서술되잖아? 민홍이가 그런 어떤 나약하고 무능한 아버지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아버지를 점점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야. 돌아가시긴 했지만. 여기까지. 그럼 얘를 이제 바탕으로 자, 16번은 2번과 5번만 짚을게. 2번과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자, 못 가갔더란 말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한 부분이 있었지. 보통 이런 선지는 앞에 그 작은 따옴표는 지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 어디 있어? 바로 앞 페이지 86쪽 찾았어? 오른쪽 지문 묶여진 A에서 바로 밑에 줄 있죠.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갔더란 말이야. 자, 아버지가 이런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떻게 알 거야? 앞뒤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랬더니 바로 옆에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갔더란 말이야. 어딜 가든지 똑같다라는 거야. 어딜 선택하든지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2번 선지처럼 부모 처자를 위해서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어? 오히려 부모 처자를 자, 북에 있는 부모 처자를 외면했잖아. 버렸잖아. 버리고 왔잖아. 맞지? 전혀 이제 상관없는 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면 이제 5번만 볼게. 5번은 민홍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된 한 화석을 떠올린 것까지 맞지? 어디?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중략 바로 위에. 그러면 도대체 이 화석을 가지고 민홍이가 어떤 심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까는 바로 그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 화석 바로 밑에 보세요. 그 화석에 대한 1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 어떤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겠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쟁 포로로 북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선택했어. 지금 현재 이 남한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나약하고 무능하게 답답하게 살고 있잖아. 그지? 그런 어떤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바로 이제 화석이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드러낸 거지. 누구의 시각에서? 민홍이의 시각에서. 그럼 얘는 맞잖아. 거기 16번에 5번 선지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북한에 가족을 뒀으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 죄책감에.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화석이라 어떤 소재를 통해서 드러낸 거 됐고, 그 다음에 15번은 서술상의 방식인의 개념. 얘들아, 니네 이 소설 읽으면서 지문 속에서 나나 우리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1인칭은 아니네. 3인칭이야.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지. 그럼 관찰자는 아니네. 전지적이네. 그러면 내가 찾는 선지는 전적 작가 시점 찾아야 돼. 근데 1번 선지 뭐래?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 우리가 이런 선지 나오려면 지문이 어떤 모양이어야 돼? 이야기 속과 이야기 밖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액자식 구성해야 되지. 액자식 구성이야? 아니잖아. 2번 선지.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했어? 보통 이런 구성들은 고전소설에 많이 나온다? 뭐 고전소설에서 예를 들면 A 남자 주인공이 이러고 있을 때 한편 이때 여자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서술돼야 되거든. 그런 거 없어. 현대소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는 거. 소설에서는 무조건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의식이 들려면 자, 뭐 전적 작가 시점이어야 되지. 1인칭 주인공은 서술자인 나의 심리만 서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물의 심리는 알 수 없잖아. 근데 다른 사람 심리까지 알 수 있으려면 전적 작가 시점. 4번 선지 같은 거 본 적 있어? 이런 작품이 있을까요?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해서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는 거? 없어. 이런 작품도. 서술자와 관찰자 입장에서 아니지. 심리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17번 갈게. 17번은 4번 선지만 볼까? A가 뭐였어? G가 어디 나왔지? 거기 86쪽. 86쪽에 중략 줄거리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보이죠? 중략 줄거리 바로 밑에 본문 세 번째 줄. 그놈. 여기서 그놈이 바로 G잖아. 자, 결국 이 G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지, 그지?
맞지? 자, 근데 4번 선지가 이제 정답인데, 나머지 선지들은 다 제낄 수 있고, 4번 선지가 정답인데,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골목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막 잡으려고 했더니,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게 확 도망가 버렸댔잖아. 이때 소리 없이 웃으면서 A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게 민홍이었니? 아니잖아. 87쪽. 찾았어? 87쪽에서, 소리 없이 그게 어디냐면,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 아, 두 번째 단락으로 봐야 되나? 너네들 이렇게 줄표 보이니? 모르지? 냉탕 햇굿이 눈에 보였는지도, 이거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민홍이가 했던 말도 아니야. 민홍이가 내뱉은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했던 말이야. 왜? 바로 밑에 줄. 아버지의 늘정한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의 말을 지금 떠올리는 거야. 됐죠? 그죠?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어? 민홍이가? 아니지. 바로 그 줄표 바로 위에 봐봐.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봤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소리 없이 웃는 것도 그 주체가 달라졌지. 아니, 다르지. 틀리지. 여기 77번의 4번 선지는 민홍이가 소리 없이 웃는 데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리 없이 웃는 것은 바로 어둠. 그 다음에 그 A에 대한 말을 내뱉었다고 했는데 그 줄표는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는 거지. 됐어. 자, 너네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제는 이제 바로 18번 문제. 겁나 다양한 음성상징어가 나오지. 그럼 너네들 무조건 물어본다니까. 음성상징어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 만약에 인물에 대한 음성상징어면 반드시 그 인물의 태도나 심리. 알겠지? 상황에 대한 음성상징어면 무조건 생생함, 생장감, 생생함, 생동감, 현장감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여기서는 3번과 4번만 볼게요. 자,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면서, 자, 도망가는 거. 그지? 행동하는 모양의 말. 이거 알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거기 3번 선지가 이제 정답인데, 이거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심리야? 살금살금이 어딨더라? 거기, 86쪽. 왼쪽. 끝에서 5번째 줄. 네모칸 딱 보이지?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자 물체 뭐니? 아버지야 아니야? 아니잖아. 쥐야 쥐. 쥐인 거지. 아버지의 심리를 드러낸 게 아니야. 아버지가 발견한 흰 쥐야.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오죠. 3번. 그러면 이제 4번만 볼게요.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흔드는 모양. 이건 알죠? 맞죠? 그죠?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뒤에 암시가 나왔잖아. 그죠?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나만을 선택할 수 있겠구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암시라고 하는 거잖아. 자, 왜 그러냐면 봐라. 다시 86쪽 넘어와봐. 왼쪽 줄은 봤지? 아까 살금살금 봤지? 그 밑에 끝에 두 번째 줄에 살랑살랑 나오잖아. 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느 쪽으로 갔어? 남쪽으로 갔잖아. 그러면 결국 아버지도 남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로 오른쪽에서 아버지가 나만을 선택했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이제 18번에 자 마지막 라스트 정답. 자 3번으로 자 5번째 수학 2.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했고요. 생각으로 이루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총 한 4세트 정도 이제 강의를 찍었거든요. 생각으로 이루다 3편은 9월 이제 평가원. 최근에 5개년은 너네들이 너무나 낯익을 것 같아서 조금 그 이전 거 평가원 문제를 실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약간 그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교육청 문제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진행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다면 이제 뭘 진행할까 하냐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온라인 강의든 현장 강의든 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요. EBS 연계 작품들은 정리 노트로 대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고전 시간 다 이미 했으니까 중요한 숙제들은 다 끝냈어. 나머지는 너네들 이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화이팅!